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장마가 끝나자마자 전국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강릉 낮 최고 기온이 36도로 올해 최고를 기록했고 그 밖의 지방도 33도 안팎까지 올랐는데 앞으로는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기온이 점차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곳곳에서 거대 산불이 일어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7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 소방대원과 주민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조직 구성과 인력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한일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상조치 등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방류 과정에 한국 전문가가 참관하는 등 우리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수가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7천 명 감소한 건데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 인구가 줄면서 이동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올여름 장마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장마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은 예년 강수량의 2배에 달하며 관측 이래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려했던 5호 태풍 독수리는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여름 장마는 지난달 25일 2년 만에 전국 동시장마로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주도는 31일, 중부와 남부는 32일간 이어지며 기간은 예년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비의 강도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장마 초반부터 전국 곳곳에 게릴라 호우가 쏟아지더니 남부지방에는 5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이후 엿새간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의 양은 연 강수량의 3분의 1에 달하며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여름 전국 장마철 강수량은 648.7mm로 지난 2006년과 2020년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고 호남 지방에서는 1000mm에 육박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맛비가 짧은 기간 많은 양의 강수가 집중된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역대 장마철 강수량을 보면 2위는 장마 기간이 길면서 강수 일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강수 일수 대비 강우량이 2배가량 많습니다. 역대 3위라도 역대급 수준으로 볼 수가 있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 장마는 우려했던 5호 태풍의 진로가 명확해지면서 끝이 났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내륙으로 북상하게 되면서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더 확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기압 가장자리에 머물던 장마 전선도 북한 쪽으로 밀려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5호 태풍이 주변 기압계에 작용하며 장마 종료의 변수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 태풍이 북편하면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도 같이 확장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정체 전선이 이제 점차 북쪽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보이면서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최근 10년간 6차례에 나타났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철에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태풍 영향까지 겹치며 강수 패턴이 극한 호우로 치닫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장마철 호우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푹푹 찌는 찜통 더비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강릉은 낮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6도까지 올랐고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됐는데요. 오늘도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전국이 뜨거운 열기로 뒤덮였습니다. 남서쪽에서 더운 공기가 확장하며 한반도 곳곳의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강릉은 낮 최고 기온이 36도를 기록하며 올해 공식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그 밖의 지방도 33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시작된 겁니다. 특히 높은 습도 탓에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낮뿐 아니라 밤에도 더위는 점차 심해질 전망입니다. 서울 낮 체감 온도가 오늘 33도, 내일은 34도까지 치솟겠고 밤사이 체감 온도도 28도에 달하며 밤에도 무더위가 식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국이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높은 기온과 습도가 유지되어 28일까지 최고 체감 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도 비상입니다. 이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수가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염경보 등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낮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양성 환자가 최근 늘고 있다면서 야외 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모두 5명인데 이 가운데 3명은 최근 일주일 새 감염됐습니다. SFTS는 야외 활동이 잦은 4월에서 11월 주로 발생합니다. 감염되면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즘 동해안 오징어를 금징어라고 부르죠. 수온 상승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도 뛰고 맛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일부 어민들은 러시아로 원정 조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 오징어 체납기 어선들이 일주일 넘게 출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기름값과 인건비 등을 빼면 오히려 조업하는 게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720마리 잡았네. 가격은 한 600만 원 해서 최하가 1000만 원 잡아야 합니다. 바둑점 네. 그래. 올해 들어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는 792톤입니다.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무려 70% 넘게 줄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징어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지에서 오징어 소매 가격은 한 마리에 10,000원 선, 비쌀 때는 2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많이 찾는데 너무 비싸고 양이 없으니까 잘 못 드시죠. 어획량이 줄어든 건 수온 상승으로 회유성인 오징어가 예년보다 빠르게 동해 북쪽으로 북상한 탓으로 추정됩니다. 한 1도에서 크게는 한 5도 정도 이렇게 예년보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살오징어가 살기에 적합한 그 수온대가 동해보다는 조금 더 북쪽에 형성되어서 또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오징어 남획도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오징어 품귀 현상 속에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체납기 어선 30여 척은 이달 말부터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 해역으로 원정 오징어 조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곳곳을 덮친 거대 산불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꺼질만 하면 새로운 산불이 발생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당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휴양지 로도스 섬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산등성이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온 힘을 쏟고 있는 소방대원들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Every day, every night we are here and we don't make nothing. 급히 몸을 피한 주민들은 며칠 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Κάποια στιγμή περάσαμε τον δρόμο απέναντι για να πάμε να δώσουμε τρόφιμα στον Πελεκάνο, σε ένα μαγαζί που ήταν εκεί πάνω μαζεμένοι και οι φλόγες ήταν δεξιά και αριστερά. 하늘에서 바라본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입니다. 커다란 불띠가 꺼질 줄 모르고 번져갑니다. 연기를 뚫고 대피하던 차량 바로 근처까지 불길이 덮쳤습니다. 신전주의는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수백 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며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리스 에비아 섬에서는 산불 진화에 나선 항공기가 추락하며 탑승자 2명이 모두 숨졌고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확산하자 유럽연합은 소방 항공기 구입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The situation that we see in Southern Europe shows that we are in the climate crisis. It's already here. 시칠리아 섬의 온도가 유럽 최고 기록이었던 48.8도에 가까운 47.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방대원과 주민들 모두 산불 진압을 위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As we've seen, 52 whales, I understand, have perished. So we've got 45 in the water, and hopefully we can get them away and save them. But has there been a solution to whale stranding? This event sadly occurs from time to time over many decades in the past, and who knows how long in the past.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극명한 상황이라 우주항공청 설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국가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할 우주항공청의 기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국가대표 우주항공 전담 조직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관련 사업을 총괄합니다.
조직은 정책과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 운영조직으로 구성합니다. 또 기관별 강점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 출연 연구기관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는 대신 나사 모델을 적용해 주요 임무에 특화된 임무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나로 우주센터와 같은 공공안보 성격의 국가 인프라 시설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의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하지만 아직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조직 내 세부 직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의 우주항공 연구를 전담했던 항우연과의 관계 설정과 불확실한 인력 운영 방침을 놓고 항우연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우주항공청 준비가 미흡하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이전에 준비부터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과방위는 앞으로 최장 90일 동안 우주항공청 특별법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상정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는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일본은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투명한 정보, 비상조치 등을 한국 측에 설명했다면서도 우리 측 요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하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한일 양측은 지난 12일 양국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방류 정보의 신속, 투명한 공표, 비상상황 조치 등에 대해 보충 설명을 했다며 한국과의 의사소통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방류 과정에서의 한국 전문가 참관 등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은 강경한 발언으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온 친강 외교부장의 면직이 오염수 방류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정적 중일 관계가 중요하다며 오염수를 둘러싼 대립을 최대한 피하려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建設的かつ安定的な日中関係を日中双方の努力で構築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り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지난 14일 왕이 위원과 만나 중일 관계가 중요한 국면에 있다고 말한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日中関係には様々な可能性がありますが、同時に数多くの課題や深刻な懸念に直面しておりまして、非常に重要な局面である。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염수 방류를 영어로 설명한 동영상을 게재하며 관련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일 정부가 다음 달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우리 요구안을 일본 정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5.5%로 올려서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인상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로 상승해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높아져 한미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We're going to be making careful assessments, as I said, meeting by meeting.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불을 붙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대해선 한 번의 좋은 지표일 뿐이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며 통화 긴축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상승해 1987년 1월 이후 최장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는 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도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4조 원대를 넘기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은 4조 2,3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은 42조 2,4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순이익은 3조 3,468억 원으로 8.5%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고 영업이익률은 10%로 2013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금리 인상 등 경영환경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1조 685억 원 발생하여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4%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한 SK하이닉스는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이 2조 8,821억 원으로 상반기 적자 규모가 6조 원이 넘습니다. 매출은 7조 3,059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7.1% 감소했고 순손실은 2조 9,879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반적인 계절성과 함께 모바일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상반기 대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8,0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43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5월 인구 동향을 분석해보면 5월 출생아 수는 18,988명으로 1년 전보다 1,069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가장 적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50명 증가한 28,958명으로 5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970명 자연 감소했는데 2019년 11월부터 43개월째 감소세입니다.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이동한 인구가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올해 2분기 이동자 수는 142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2분기 기준으로 1974년 이후 4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6월 기준으로도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 3천 명을 기록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천 명 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동이 활발한 청년층의 인구가 줄면서 전체 이동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선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중 먼 바다에서 오랜 기간 항해하는 원양어선에는 육지에서 들을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슬기로운 선상 생활을 전하는 1등 항해사 김현무님과 함께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